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군대를 이끄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당신보다 훨씬 많은 당대 최강의 정규군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군은 절대적인 열세, 일반적인 장수라면 방어벽을 높이거나 어떻게든 후퇴할 구멍부터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자마자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조리 강물에 가라앉혀라. 밥을 지어 먹을 가마손마저 모조리 박살내버려라. 막사도 모두 불태워라.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배가 없으니 살아서 도망칠 퇴로가 끊겼고 가마솥이 없으니 당장 내일 먹을 밥조차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 돌아갈 길은 없다. 살고 싶다면 저 앞에 적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솥을 빼앗아 밥을 지어 먹어라. 이 미친 결단력으로 병사들을 죽음의 사신으로 만들어버린 인간계 최강의 전사.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는다는 역발산 기계세의 주인공 서초패왕 항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이면을 읽어주는 AI 문사철입니다. 초안지 제2편. 오늘은 단 한 번의 패배도 몰랐던 무적의 사내 항우가 제후들을 발밑에 무릎 꿇리고 천하 제1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 웅장한 과정, 그리고 극한의 심리전이 만들어낸 승리의 고사성어 파부침주의 역사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편에서 가난한 농민 진승과 오광이 쏘아 올린 반란의 불꽃은 온 천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했던가요?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던 강대국 진나라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나라 조정은 장안이라는 뛰어난 명장을 앞세워 막강한 반격에 나섭니다. 장안은 여산능에서 노역하던 죄수들을 무장시켜 토벌군을 조직했고 진승의 반란군을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장안의 칼끝은 곧바로 초나라 재건 세력을 이끌던 항우의 숙부 항량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장안의 군대는 항량의 군대를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항우의 숙부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항량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숙부의 끔찍한 죽음. 이 소식을 들은 20대의 젊은 맹장 항우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안, 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베어 숙부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맹수 항우. 한편 승승장구하던 장안은 내친 김에 북쪽의 조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명장 왕리에게 별동대를 이끌게 해 거록이라는 곳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조나라는 다급하게 천하의 제후들에게 구원병을 요청했고 초나라의 명목상 군주였던 초회왕 역시 구원군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수심에 미쳐있던 항우가 당연히 총사령관이 될 줄 알았는데 초회왕은 항우의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을 우려하여 그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입만 살아있는 문관 출신 송이를 총사령관으로 앉혀버린 겁니다. 송이가 이끄는 구원군은 거록을 향해 진격하다가 안양이라는 곳에서 무려 46일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속이 타서 따져 묻습니다. 사령관, 지금 조나라가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왜 진격하지 않는 거요? 우리가 안팎으로 협공하면 진나라 군대를 박살낼 수 있어. 하지만 겁쟁이 송이는 콧방귀를 낍니다. 전쟁은 칼싸움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느라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주워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다. 당시 초나라 군대는 식량이 다 떨어져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토란과 콩잎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텐트 안에서 아들 송양을 위해 무염까지 나가 전송잔치를 벌이며 따뜻하게 술을 마시는 송해. 항우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 항우는 송이의 막사에 불쑥 들어가 다짜고짜 칼을 뽑아 총사령관 송이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 피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던지며 외칩니다. 송해 저놈이 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내통하려 하기에 내가 왕의 밀명을 받아 처단했다. 압도적인 항우의 기세에 겁을 먹은 장수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항우를 총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보고를 받은 초회왕도 사후약 방문격으로 항우를 진짜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우의 본명은 항가 아닙니다. 항우는 자이고 본명은 항적입니다. 사기의 항우로 올라간 이래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보다 자로 훨씬 더 유명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조자룡 제갈공명과 비슷한 경우이죠.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패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항우에게서 유래했습니다. 22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강자를 상징하는 칭호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면 항우가 당시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진격 명령을 내린 항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항우가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직접 전군을 이끌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우 이전에 먼저 강을 건넌 선봉대가 있었습니다. 사기 원문에 따르면 항우는 먼저 자신의 맹장 경포와 포장군에게 2만 명을 이끌고 장수를 건너 거록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선봉대가 진나라 군대를 수차례 격파하여 진군이 당혹스러워하는 틈을 만들어준 뒤 항우가 전군을 이끌고 장수를 건넜습니다. 경포는 훗날 유방 진영으로 넘어가 한나라 건국의 공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직후 역사의 길이 남을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에 모조리 구멍을 내어 강물에 가라앉혀라. 밥을 지어 먹을 가마손마저 돌로 쳐서 박살 내버려라. 막사도 모두 불태워라. 각자 딱 3일치 식량만 챙겨라. 이것이 바로 파부침주입니다.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돌아갈 길을 아예 끊어버리고 목숨을 건 단판 승부를 낼 때 쓰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파부침주는 손자병법에 먼저 나오는 개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항우가 이 결단을 내리기 수백 년 전 이미 손자병법 구지편에 적의 땅 깊숙이 들어가면 강을 건넌 뒤 타고 온 배를 태워버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 가마솥을 깨뜨려서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라는 결의를 표하라는 분주파부가 나옵니다. 손자병법의 이론으로 적혀있던 내용을 항우가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병법의 이론이 천재무장의 손에서 역사적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항우의 이 극단적인 조치는 병사들의 뇌리에 벼락 같은 메시지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강물도 없다. 내일 먹을 밥을 지을 솥도 없다. 우리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저 앞에 진나라 군대를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식량과 솥을 빼앗는 것뿐이다. 평범한 농민과 병사들에 불과했던 초나라 군사들은 항우의 이 광기 어린 결단 덕분에 살기를 뿜어내는 결사대로 돌변하게 됩니다. 기원전 207년 마침내 초나라 결사대가 진나라 대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천하의 운명을 가른 거록대전입니다. 병력 수치에 대한 진실사기에 숫자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5만 대 40만 또는 8천 대 40만 같은 극적인 숫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나 자치통감 어디에도 거록대전의 구체적인 병력 수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000명은 항우가 처음 거병할 당시의 숫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우가 거록에 도착하기 전 먼저 강을 건넌 경포의 선봉대만 해도 이미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군이 크게 열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기는 정확한 숫자 대신 이 전투의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초의 전사들은 한 명이 10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고 부르짖는 소리는 천지를 흔들었다. 이것이 사마천이 직접 기록한 원문입니다. 숫자로 압도한 게 아니라 필사의 각오로 싸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력이 10배였다는 뜻입니다. 이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온 군대는 항우의 초나라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나라, 제나라 등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들의 구원군도 거록 주변에 10개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나라 군대의 위용에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성벽 뒤에 숨어 덜덜 떨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퇴로가 끊긴 초나라 병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무엇보다 맨 앞에서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적군을 쓰러뜨리며 돌진하는 항우의 모습은 전쟁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9번을 연속으로 치고받는 맹렬한 혈투 끝에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진나라의 주력 대군은 항우의 결사대에게 완벽하게 괴멸당하고 맙니다. 거록대전은 동서양 전쟁사에서 나란히 평가받는 전투입니다. 거록대전이 벌어진 기원전 207년 같은 해 지구 반대편 로마에서는 한니발이 카르타고군을 이끌고 스키피오에게 자마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는 이 두 전투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고대의 가장 극적인 결전으로 나란히 다룹니다. 열세병력으로 강자에 맞선다는 점에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군사적 드라마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숨어서 덜덜 떨며 구경하던 제후들의 장수들이 항우의 막사로 인사를 하러 옵니다. 사기 원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문으로 들어오는 제후들의 장수들 중 무릎으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감히 올려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감히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막사 문 밖에서부터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항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거록대전 단 한 방으로 항우는 천하의 제후들을 발밑에 굴복시키고 명실상부한 천하 제1의 1인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결국 진나라의 마지막 보루였던 명장 장안마저 남은 군사를 이끌고 항우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은 초나라의 포로가 되어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긴 했지만 관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온한 낌새를 눈치챈 항우는 여기서 영웅이 아닌 악마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저놈들은 아직도 속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다. 관중에 들어가서 우리 명을 듣지 않는다면 일이 매우 위험해진다. 장안 사망은 동에 3사람만 남기고 포로들을 당장 없애버려라. 기원전 207년 11월 신안이라는 곳의 남쪽 벌판에서 항우의 명령을 받은 맹장 경포가 한밤중에 진나라 포로들을 기습했고 무려 20만 명이 신안성 남쪽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신안대학살이라 불리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신안대학살의 또 다른 이유, 군량 문제 사기에는 항우 본인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른 이유도 지적합니다. 파부 침주 과정에서 군량을 대부분 없애버린 항우의 군대는 20만 명의 포로까지 먹일 식량이 없었습니다. 즉 군사적 위험 요소 제거와 군량 문제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학살 이후 항우는 진나라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사게 되고 이것이 훗날 초안전쟁에서 그가 민심을 잃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끔찍한 대학살 사건은 천하의 항우의 잔혹함을 각인시켰습니다. 힘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품어 안는 덕은 항우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훗날 동네 건달 출신 유방에게 패배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거록대전의 압승으로 진나라 주력군을 쓸어버리고 함양으로 진격하는 항우. 그는 당연히 자기가 가장 먼저 함양에 입성해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양에 도착해보니 자기가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먼저 함양을 차지해버린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건달 출신 유방이었습니다. 자신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유방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항우는 당장 대군을 몰아 유방을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다음 제3편 살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유방과 그를 죽이려는 항우 진영의 암살 계획. 중국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술자리이자 단 한 번의 눈빛에 목숨이 오갔던 홍문연의 피말리는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무적의 항우는 왜 도간에 든 쥐였던 유방을 살려주었을까요? 여러분이 항우라면 파부 침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의 시면을 읽어주는 A 문사철이었습니다.